양규는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살았던 고려의 관리였습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 중에 적군의 후방이 된 서북면에서 유격전을 벌이며 수많은 포로를 구출했으나 마지막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양규의 활약을 말하기 전 우선 2차 고려-거란 전쟁의 원인으로 기록에 명시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려와 여진족 간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에서 발생한 강조의 정변입니다. 우선 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 일대에 걸쳐 여진족들이 널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족 단위로 살았으며 예전 발해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발해 당시의 말갈족으로 불렸던 이들이 이 시기에는 여진족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당시 여진 부족들은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향배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이때는 철책으로 막힌 국경선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고려의 북방 지역은 자연히 여진 부족들의 거주지와 인접하고 있었고 고려가 영역을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곧 그 지역에 살던 여진 부족들을 몰아내거나 흡수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부족들도 있었으나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여진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려인들도 있었으며 하공진과 유종이라는 관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공진이 북방 지역에 배치되었을 때 임의로 병사를 징발하여 동여진 부락을 침범했다가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유종은 화주방원 앙중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고려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자신의 부임지인 화주를 찾아온 여진족 95인을 살해해버립니다. 이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전말을 알기는 어려우나 이에 원한을 품은 여진족은 거란으로 달려가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란이 이 사건을 알았다고 해서 굳이 고려에 전쟁을 걸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보고된 소식이 거란 성종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 목종을 시해하고 새로 현종을 세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려의 선왕이 승하하고 새 왕이 즉위했다는 것은 이미 거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정변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종은 이런 대역 행위에 대해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려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종의 입장은 강경했고 1010년 11월 결국 그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통주성과 서경은 결사적인 항전 끝에 거란군의 공세를 버텨냈으나 거란군의 진격을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거란군은 개경을 향해 진격했고 국왕 현종은 멀리 남쪽으로 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듬해 1월 수도 개경은 거란군에 의해 점령당하여 크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현종은 험난한 피난길에서 거란군의 사신을 파견하여 겨우 강화를 맺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친조를 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하여 공식적으로 2차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주력군이 대패하고 수도마저 함락된 처참한 종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이 철군하는 길목인 서북면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처절한 싸움이 이곳에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양규의 유격전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양규는 압록강을 건넌 거란군과 가장 먼저 마주쳤습니다. 강을 건넌 거란군은 고려군의 최전방 요새인 흥화진을 포위하였습니다. 당시 양규는 도순검사로 부임해 있었고 흥화진의 책임자인 정성, 이수와 장호 등과 함께 성을 지켰습니다. 거란 성종은 압도적인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우선 회유책을 택했습니다. 통주성 인근에서 고려 백성들을 잡아 비단옷을 내려주고 군사들의 호위하에 흥화진에 보내 자신의 편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편지에는 거란을 섬기던 목종을 시해하고 새 왕을 세운 강조를 잡으러 온 것이니 그를 체포하여 보내면 군대를 돌릴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편지를 매단 화살을 성문에 쏘았는데 이 편지에는 위의 이야기와 함께 강조의 협박이 두려워 따랐던 자들은 모두 용서해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종이 내렸던 은혜를 상기하고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와 이수와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양측 간에 서신이 오고 갔으며
마지막으로 보낸 글에서 양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서리와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더욱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며 몸과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길이 천년의 성스러운 왕업을 받들 것이다. 거란 성종은 이 글을 보고 흥화진이 항복할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종은 절반의 병력을 인근의 인주 남쪽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자신은 나머지 절반을 데리고 통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통주 인근에서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을 대파하였습니다. 고려군을 격파하고 강조를 사로잡은 거란군은 강조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화진에 보내 항복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당시 이것이 위조라는 것이 탄로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규는 이렇게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고 왔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즉, 이 지역을 사수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며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강조의 정변에 의해 즉위한 현종은 아직 신하와 백성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고 있지는 못했기에 피난길에 현종은 갖은 수모와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북면의 모든 지역이 흥화진처럼 버텼던 것은 아닙니다. 곽주를 지키던 조성윤은 도주하고 신영한 등 여러 관리와 장수들은 곽주성을 지키다 전사하였습니다. 거란군은 곽주의 6천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동했습니다. 총 40만이라는 병력이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병력의 절반이 후방에 남아 있었으니 서북면에 남은 거란군의 전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고려의 주력군이 격파되어 구원군이 올 가능성도 없었기에 고려의 성들은 고립되어 각계격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양규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양규는 흥화진에서 군사 700여 명을 이끌고 출발하여 한바퀴지 않았던 인근 통주로 달려가 1000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10년 12월 16일 깜깜한 밤에 곽주로 들어가 기습을 감행하였고 6천 거란군을 모조리 베었습니다. 거란군의 방심이 컸던 것 같지만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양규는 유격전을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귀주의 별장이었던 김숙흥 등도 후방의 거란군을 공격하여 1만여 명의 목을 베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양규는 이듬해 1월에도 무로대와 이수, 성령, 여리참, 애전 등에서 거란군과 격전을 벌여 6,500여 명을 죽였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들이 한 달 동안 7번의 전투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이동과 정비 등을 감안하면 전혀 쉴 틈 없이 계속 싸웠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양규가 이끌고 있었던 병력의 수를 알 수는 없으나 정황상 그가 많은 군사를 거느렸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란군이 주둔한 서북면 지역에서 은밀히 이동하며 큰 타격을 입힌 양규와 김숙흥 등이 벌였던 유격전의 성과는 매우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획한 말과 병장기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거란의 주력군이 남하하여 개경을 점령하고 이후 강화가 맺어져 철군길에 오른 시점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양규에 관한 기록에는 거란군 몇 명을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과 함께 포로가 되었던 고려 백성들을 몇 명이나 구출했는지도 함께 적혀 있는데 그가 구출한 백성의 수는 생각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처음 곽주에서 7천여 명, 무로대에서 3천여 명, 이수와 성령에서 1000여 명, 여리참에서 1000여 명,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 구출한 인원을 합치면 무려 3만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찾은 수만 3만여 명이니 아마도 그 이상의 고려 백성들이 거란의 포로로 잡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규가 필사적으로 유격전을 벌인 것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흥화진을 지키는 자신의 역할을 국한시키지 않고 한 달 내내 험한 지형의 서북면 각지에서 벌인 유격전은 그가 이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양규의 결사적인 싸움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1011년 1월 28일 양규가 애전에서 거란의 선봉대를 습격하여 1000여 명의 목을 베었지만 얼마 뒤 거란 황제가 이끄는 본대가 양규의 부대를 덮치게 됩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종일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져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문종은 두 사람의 초상을 공신각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바쳐 힘껏 싸워 여러 번 연달아 적을 격파하였으나 마치 고슴도치 털과 같이 화살을 맞아
전쟁 중에 전사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현종은 양규에게 공부상서를, 김숙흥에게 장군을 추증하였습니다. 여기서 양규가 무장이 아니라 문신이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현종은 양규의 부인과 아들에게도 곡식과 벼슬을 내려주었으며 그에게 공신노권을 내리고 다시 사만우벽상 공신에 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후손들은 여러 번 왕실로부터 포상을 받게 됩니다. 양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공신으로 대대로 기려졌던 것입니다.